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중개실무와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이라는 교재를 1권, 2권, 3권 이렇게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공인중개사 여러분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교재는 총 3권으로 되어 있고요. 제1교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공동주택 매매계약서,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주택임대차, 토지 매매계약서 이게 이제 제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 중에서 이제 앞부분은 중개실무와 계약서 작성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는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듣고 다른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을 알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인중개사 현업하시는 대표님들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을 왜 배우냐,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로 이제 많이 이의를 제기하시는데요. 실제로 계약서 작성법이 얼마나 어렵고 난해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존에 지금 우리 대표님들이 사용하는 한 장짜리 계약서를 가지고 무엇이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개정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31페이지입니다. 교재 131페이지에 가면 한 장짜리 공동주택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서 구조와 이제 서식 형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장짜리 계약서에 보면 제일 위에 이렇게 돼 있죠.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부동산 표시부동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표시는 정확하게는 매매 목적물을 특정해 주는 거예요. 매매 목적물의 범위, 정확하게는 범위를 이렇게 이제 특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해 보시면요. 부동산은 이제 집합 건물과 일반 건물, 그 다음에 토지, 분양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건물,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가 대지권화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일반 건물은 건물과 토지가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는 걸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표시를 하는데 이게 매매 목적물의 범위를 이렇게 이제 특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범위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동산의 표시는 소유권이 이전이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 범위를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즉,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범위를 나타난다. 그래서 집합건물 이렇게 한동, 101동, 101호 이렇게 하나라 그러면은 이 한 장짜리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를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문제는 이제 일반 건물일 때는 등기부가 두 개죠.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주택과 같은 일반 건물을 부동산 거래할 때는 이 부동산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 건물하고 일반 건물일 때도 있고, 특히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요걸 이렇게 수개를 이렇게 거래할 때는 그럼 부동산 표시를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장짜리 계약서 이 부동산 표시의 범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박스 형태로 만들어 놔서 이 박스를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강박관념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범위고요. 소유권을 표시해 주는 게 등기사항 증명서죠.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부동산 표시는 거래 대상인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의 표제부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거죠. 근데 이 표제부가 집합 건물은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부 표제부가 있죠.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표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부를 그대로 표시해 주는 부분이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범위를 표시해 주는 것이다. 근데 이 부동산의 표시 부분은 결국 부동산에 관한 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이 시설물들이 매매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시설물, 부합물 이런 부분이죠. 실제로는 이 부동산은 우리가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종물은 당연히 이렇게 매매 목적물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옵션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설물들은 매매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논란이 있게 되죠. 왜 그러냐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표시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나중에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목이라든지 아니면 공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매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부천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 아파트에 사는 매도인의 이제 부인이 자, 용돈을 아껴서 아주 고급스러운 전기 인덕션 있죠? 아주 고급으로 되어 있는 인덕션을 자기가 사서 요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이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나가 이것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을 치르고 나서 이 매도인의 부인이 인덕션을 이걸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존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그대로 설치해주고 나가버렸죠. 그랬더니 이 매수인이 잔금 치르고 와서 보니까 인덕션이 없어지고 가스레인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죠. 결국은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받은 중개보수 가지고 인덕션을 새로 구입을 해서 설치해 줬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여러분들이 특약에서 항상 쓰지 말아야 될 특약 중에 하나가 있죠. 현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 요렇게 이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시설물 상태라는 말이 이런 여기 시설물이라든지 부합물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물, 공작물 이런 것들이 매매에 다 포함된다는 거냐. 첫 번째요. 매매 포함 여부 이 부분하고 두 번째 상태라는 게 지금 정상적이냐 아니면 고장이 났느냐 파손이 되어 있느냐 이걸 갖다가 표시해 주는 거냐. 상태라는 것이 하자가 있다는 말이냐 아니 하자가 없다는 말이냐 이런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의 표시에 매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게 이 부동산의 표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부분이 이 부동산의 표시예요. 이 부동산의 표시는 나중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죠. 등기 신청서에 당연히
이 부동산의 표시하고 이 등기 신청서에 적어야 되는 부동산 표시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의 내용하고 일치해야만이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동산의 표시에는 당연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거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반드시 시설물이라든지 부합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매매계약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문이 이 한 장짜리 계약서에는 어디를 봐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특약에다가 이 부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된 특약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이제 특약이라는 건 뭐냐면, 특약이라는 것은 모든 계약서가 부동문자화 되어 있을 때 그 부동문자와 다른 개별 약정을 우리가 특약이다라고 하는데, 이 한 장짜리 계약서에는 부동문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특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사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이 부동산 내에, 이 건물 내에 있는 시설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사자의 합의사항이 이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특약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와 관련돼서 제가 만든 이제 제 계약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6페이지, 135페이지부터 보면 제가 만든 이제 공동주택 매매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공동주택 매매 계약서 136페이지 제1조가 있고요. 제2조 매매 목적물의 특정, 즉 매매 목적물의 범위를 특정하는 내용이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처럼 당사자 사이에 매매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 목적물인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물, 부합물, 부속물 및 건물 내에 존재하는 동산, 공작물 등은 그 소유를 불문하고 매매 목적물에 전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뭐냐면, 이 부동산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시설물들은 타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매매에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하자담보 중에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 시설물들이 결국 누가요? 임차인이 설치를 했다. 그러면 임차인은요, 임대차가 종료됐으면 자기가 이 물건을 취거,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매매가 됐을 때 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승계인인 매수인에게 그런 요구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기로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시설물에 대한 대금은 매도인이 이렇게 지급해야 되겠죠. 원래 매매를 할 때도 당연히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약서 구조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부동산 표시라는 부분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표시가 매매 목적물의 범위를 특정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계속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 목적물의 범위를 특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의 표시가 됐으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두 번째는 아까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매도인과 매수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이런 거죠.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이 됩니다. 즉,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 즉, 우리가 권리변동의 주체죠. 권리변동의 주체를 표시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권리변동의 주체는요, 당연히 확인해서 기재할 사항이지 여기다가 서명 날인하고 그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권리변동의 주체라는 개념이 있고 계약자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권리변동의 주체는 등기사항이죠.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상에 있는 매도인과, 그죠? 그 매도인으로부터 당연히 소유권이라는 것을 이전받을 매수인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기재사항입니다. 단순 기재사항이죠. 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자가 나오게 되죠. 계약자는 우리가 이거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죠.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 사람은 당연히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 사람이 한 이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제3자의 허가 또는 동의 또는 승낙 이런 걸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서류들이 다 갖춰져야만이 이 사람이 한 법률행위가 요게 이제 유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게 유효하게 되면 요거 이제 채권행위죠. 채권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물권 변동, 등기 신청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건 이렇게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렇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그 부분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반드시 이렇게 권리 변동의 주체라는 이 부분이 계약서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 장짜리 계약서 제일 밑에 보면 그냥 매도인, 그 다음에 매수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있고 대리인이 나온다 그러면 이 매도인은 권리 변동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대리인은 이 계약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 본인이 나왔다 그러면 매도인이 당연히 권리 변동의 주체가 되면서 계약자도 당연히 매도인 본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주체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당연히 등기신청서 상에 나와 있는 권리 이전의 주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표시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계약자,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 주체고 여기는 서명 날인의 주체가 아니다. 날인의 주체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요거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그 주체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쓰다 보면 이게 법인 소유 있죠. 법인 소유의 매도인은 법인이에요. 그죠? 근데 이 계약자는 당연히 법인의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나올 수도 있고 직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변동의 주체, 이 부분은 나중에 등기 신청을 할 때 당연히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이 부분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려면 이 계약서를 쓴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권한 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얼마의 거래 금액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거래 금액이. 그래서 실제로는 뭐 10억 원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 매매 대금이 이렇게 10억 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계약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이 만들어지죠. 자, 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첫 번째 당사자의 합의사항이죠.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거죠. 그럼 합의사항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의사항을 하는 거. 1. 부동산 표시에 관한 합의죠. 즉 매매 목적물의 범위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매매 목적물 중에서 교환을 해준다거나 새로 설치해 준다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계약과 관련돼서 이 거래 금액 있죠? 거래 금액의 이행과 관련된 합의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되고, 매수인의 이렇게 의무에 대해서도 꼼꼼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별도로 양 당사자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각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요구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거래와 관련돼서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다 달라질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가 다 다가왔는데 이 매매 계약이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은 팔았고 이사 올 준비를 다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매매 계약이 깨지게 되면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미 저쪽 집을 팔았기 때문에 이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요구사항을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어떻게 넣어줄 거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매도인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절대로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넣을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즉 당사자들이 처해 있는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계약서에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즉 매매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거래 금액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 집에 임차인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임차인에 관한 거, 점유자가 있다 그러면 점유자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관한 거. 즉 이 매매 목적물을 완벽하게 조사 분석을 해야만이 어떤 내용에 합의를 할 것인지 그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의를 할 사항은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이 합의 사항 중에서 이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매수인의 의무 중에서 거래 대금의 지급과 지급 방법 시기에 관한 합의가 이 한 장짜리 계약서에 계약 내용서에 1조에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1조 목적 보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고 이 부동산은 매매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해서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해갖고 매매대금,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걸 어떻게 지급할 거냐 이런 이야기죠. 중간에 있는 대출금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이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니까 거기에 대출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당사자 사이에 이 대출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부분을 합의사항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도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집을 매매를 하는데 보니까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임차인을 어떻게 할 거냐 합의를 해야 되겠죠. 임차인 그 임대차 계약의 내용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이 거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해서 정확하게 확인, 분석,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합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약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합의사항, 즉 각 상대방의 의무 이행사항이죠. 의무 이행으로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한 장짜리 계약서에 보면 그래서 일주에서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아까 매수인의 의무죠. 매수인의 의무 중에서 매매 대금 지급 의무죠. 그래서 계약금은 얼마로 해서 언제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써야 되고 중도금은 또 언제 얼마를 해서 언제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사항이 더 중요하죠. 이렇게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까지도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렇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내용을 표시하지도 하지만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요걸 미리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조치도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분쟁을 미리 합의사항을 만들어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면 이 계약서에 의해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분쟁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로 잘못된 이야기고요. 이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예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지역에서 토지 매매를 했습니다.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고요. 매매 대금이 10억입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를 하는데 매수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10억이라는 토지를 사면서 당신한테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을 이렇게 지급을 한 이후에 매도인 당신이 부도가 나거나 매도인의 채권자가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나는 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 나는 권리가 하나도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계약이 싫다. 그래서 잔금일에 가서 이렇게 10억을 지급하는 이런 계약서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잔금 일시불 계약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잔금 일시불 계약을 썼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를 쓸 때 당연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계약하고 그 계약 효력에 의해서 손해배상,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서에서는요, 당연히 아무 내용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 잔금일이 되었을 때 이 토지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8억 원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매수인이 나는 잔금 이행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때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 10억에 팔았을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이런 계약을 하면서 나는 8억 원에 팔게 되기 때문에 이 2억에 대한 차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수인들한테 청구하겠다. 그리고 나는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뭐예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분쟁이 발생을 할 때 이 계약서 안에는 당연히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계약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장짜리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거는 저한테 상담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매도인이 화가 나서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소송을 제기하고 나는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대표님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왔던 사안이에요. 그러면 저는 한 장짜리 계약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매도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랬죠. 자, 소송을 하는 건 당신의 자유이지만 계약서는 한번 꼭 살펴보고 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죠. 왜 그러냐면 우리 한 장짜리 계약서 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계약서 저 6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으로 갑니다. 그거 보면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서 불이행이 있을 경우, 즉 잔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check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거죠. 즉 의무 이행을 안 하면 계약의 효력, 계약을 무효로 할 거냐, 취소할 거냐, 해지할 거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손해배상과 관련된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죠. 근데 지금 한 장짜리 계약서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고 있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액이 얼마죠? 계약금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소송을 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당연히 이 계약서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클 때는 감액을 허용할 수 있지만 없을 때는 인위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 계약금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약서를 쓸 때는요, 항상 미래의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분쟁을 이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결국은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고 이 계약서에 의해서 모든 분쟁을 이례적으로 아니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그 공인중개사 대표님하고 일반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이 계약의 내용을 요거 이제 만들어서 요걸 이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도록 공인중개사가 합의사항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시를.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개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행위죠. 왜냐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할 내용을 제시해줘야지 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합의한 사항을 계약서 내용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사용하는 이 한 장짜리 계약서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이런 합의사항이 아니고 확인사항을 많이 기재를 하고 있죠. 확인사항은 계약서에 기재를 하는 게 아니고 확인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각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의 내용은 항상 이렇게 의무이행사항으로 만들어진다. 의무이행사항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다 그러죠? 그랬을 때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거냐,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효한 것으로 하고 오히려 이제 위약벌로 이제 제재를 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제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정확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무이행사항이라는 것은 아까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에 관한 거예요. 현황에 관한 거. 이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부분, 즉 소유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표제부에 있는 것 또는 갑구에 있는 것 또는 을구에 있는 이렇게 권리사항에 관한 거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자, 물리적 현황은 당연히 파손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고장이 나 있는 부분,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에 있는 이제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직구와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 이 집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점유자 또는 뭐 임차인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의 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건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확인, 조사, 분석해야 될 사항이에요. 분석할 사항들이 이게 전제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요것들에 관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처리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뭐 계약이 굉장히 쉽고 작성법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매도인의 의무 보겠습니다. 매도인의 의무. 자, 매도인은 당연히 거래대금을 다 지급받으면 매수인이 소유권 행사 또는 소유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그런 사유들을 완전히 제거한 완벽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131페이지 2조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이 부동산의 인도인은 몇 년 몇 월 며칠로 한다. 요거 이제 잔금일하고 거의 일치시키는데요. 매도인의 의무 중에서 요게 명도 의무죠. 명도 의무예요. 자, 명도 의무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잔금이라고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일이 있죠. 교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걸 교부받은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명도일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명도 또는 인도일이라고 있죠. 요게 다 같은 게 원칙이지만 이게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매도인이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잔금일로부터 뭐 3개월 후에 하는 조건으로 나는 매매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그런 조건으로 거래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이 매도인의 의무 중에서 명도 의무 또는 소유권 이전 의무죠. 소유권 이전 의무. 이런 의무도 이렇게 각 매도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게 달라질 때는 그러면 양 당사자의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저는 제 계약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약서 137페이지에 보면 소유권 이전과 명도 시기라는 게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시기를 갖다가 또는 명도 시기를 잔금을 지급할 시기와 일치시키고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교부 시기와 또는 명도, 인도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를 대비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도 의무 볼게요. 명도 의무. 명도 의무는 이건 매수인이 내가 소유권을 받고 나서 소유권 행사의 제약을 받거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완전하고 그다음에 확정적인 그런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명도 의무와 관련해서 한 장짜리 계약서 131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제한 물건 등의 소멸 이렇게 돼 있죠. 매도인은 위에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 공과금, 기타 부담금,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죠? 근데 앞에 있는 건 이건 단순한 예시사항이거든요. 즉 뭐냐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에 부담 또는 제약이 되는 모든 권리를 완벽하게 제거한 이후에 소유권을 명도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것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지방세 등과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니 왜 부동산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냐, 이 부분이죠. 즉 뭐냐면 계약의 내용에서 세금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납세 의무자라는 거하고 세금 부담자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합의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취득세를 매도인이 자기 부동산을 쉽게 팔기 위해서 취득세를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그죠? 매도인이 부담해 주기로 한다. 그죠? 두 번째, 매도인이 자기가 매수인한테 거래를 하는데 안 팔려고 그래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러면은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죠?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의 세금과 관련된 합의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당연히 이제 건물분이겠죠.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한다. 그죠? 매매대금과 별도로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래할 때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재산세 또는 종부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6월 1일 기준 전후로 해서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당사자 사이에 재산세를 어떻게 공평하게 부담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 보통 이제 5월 말에서 6월 달 정도 이렇게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이 꼭 이렇게 합의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없을 때는요. 그럴 때는 관련 세법이죠. 관련 세법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계약서에 세금과 관련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더라.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는 당연히 뭐예요? 명시적 합의죠. 명시적 합의예요. 근데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묵시 합의가 있나 봐야 되겠죠? 묵시적 합의 사항이 있느냐? 근데 묵시적 합의 사항이 없죠. 그럼 묵시적 합의 사항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이제 거래 관행을 봅니다. 거래 관행을 봐도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관련 법규를 보는 거예요. 즉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관련 법령에도 없다 그러면은 신성실 원칙에 의해서 해결을 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 배웠던 법률행위 해석 또는 의사표시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사자 사이에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배웠다라는 것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완벽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실무를 하실 때는 계약서 내용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특약이 없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잘못되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서 이제 5조에 보면 계약의 해제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요.
이 계약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거예요.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부분이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해요.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에 진짜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약서에 없으니까 아까 관습에도 없으면 그 다음에 민법에 있는 해제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잘 기재를 해야 된다. 즉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지 못한다. 그죠?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계약서에 있는 거 보면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해약금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죠. 요건 민법에 있는 거예요. 민법에. 그죠? 민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법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에서는요, 해약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거냐, 그 내용을 계약서에다 써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해약금은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당연히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그 내용을 사용할 거냐, 사용하지 않을 거냐, 그 이야기예요. 아까 자기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사람이 거기서 계약을 하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잔금일 날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자기는 이사 갈 데가 없게 되죠. 또 급하게 다른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매수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그걸 상대방한테 제시를 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이 해약금 규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공인중개사는 양 당사자 사이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 방법이에요. 그죠? 이것도 당연히 민법에 있는 거죠. 민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채무불이행은 당연히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 채무, 즉 급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급부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부터, 그죠? 좀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는 거, 급부 내용이 이렇게 다 달라지죠. 아주 사소한 거. 그러면 이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럼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죠.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까? 그죠? 내가 그냥 손해배상을 받을까? 아니면은 손해배상 예정을 할까? 아니면 위약금 약정을 할까? 아니면 위약벌 약정을 할까? 그런 내용이 당연히 이 급부 내용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서, 본 계약상의 내용이 뭐냐면 급부 의무죠. 이행 의무예요. 이행 의무에 대해서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체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한다는 건 계약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요. 그래서 해약금에 의한 규정하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정할 때 여기에 따라서 요거 급부 의무 내용에 따라서 계약의 효력,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제재의 내용, 즉 손해배상의 내용,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나중에 민법의 규정으로 가는 거고, 분쟁이 한번 발생을 하면 1년 안에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라는 것은 이렇게 각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각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각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되는 게 이 계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합의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계약일지죠. 계약일을 표시해요. 그 밑에 나오는 게 이제 계약자의 표시. 계약자의 서명, 날인이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계약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자기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이 계약서에다가 첨부해 줘야 돼요. 그죠? 계약의 권한을 증명하는 그 서면들을 첨부해 주는 게 이게 계약서의 가장 완벽한 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서에 보니까 제7조 중개보수에 관한 게 있네요. 이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의 합의사항이죠. 매도인과 매수인, 즉 계약자의 합의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 매매계약서에 있는 이 중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중개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확인 설명한 후에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고, 그런 건 반드시 그 결정을 이제 취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8조, 왜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증관계증서를 첨부해서 상대방한테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 밑에 이제 첨부 서류가 되는 거예요. 계약서의 첨부 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업무보증서류. 당연히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은 당연히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이 왔다 그러면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이건 반드시 계약서에 이렇게 첨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사본이 첨부될 때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이라는 이제 도장을 찍힌 그 사본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계약서 밑에 보면 매도인, 대리인, 즉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매도인 본인이 왔을 때는 권리변동의 주체로서 지위와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대리인이 왔다.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한 사람, 당연히 대리인이죠. 대리인의 서명 날인이 있고, 이 대리인은 자기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 계약서에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약서에 이런 서류를 첨부를 할 때는요, 이 계약서와 이 첨부 서류가 반드시 일체의 서류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각 간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분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요걸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표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목적물에 대해서 확인, 조사,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매수자에게 확인 설명을 한 이후에 매수자가 매수 의사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은 이 계약 내용, 즉 합의할 사항을 제시를 해줘서 그 합의 사항을 다 이끌어낸 다음에 그 내용을 이렇게 계약서로 정확하게
작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중개 행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을 해주는 거고요. 계약을 하는 건 이 계약자가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를 그대로 작성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교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상대방한테 공제증서까지 첨부해서 이렇게 교부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장짜리 계약서를 가지고 살펴보더라도 실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그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를 해줄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 작성법을 꼭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래 당사자가 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성, 불안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공인중개사냐, 아니면 그런 위험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하는 공인중개사냐, 여기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지급하려고 하는 그 의뢰인들의 심리 상태를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비싼 중개보수를 달라고 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계약서 작성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중개업 시장에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 특히 이렇게 계약을 완벽하게 이끌어내는 이 중개 활동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한 이후에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중개 실무와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실습 과정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처음에 이제 중개업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개 실무의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